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최종술 교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학에서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비를 해서 특히 논문형 시험의 답안지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형 시험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령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논문형 시험에 있어서는 이 답안지의 작성 방법 내지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100%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좋은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논문형 시험 답안지의 작성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개요는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이 주관식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에 대비해서 이 답안 작성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주관식 형태의 공무원 시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형태의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공채시험, 그죠? 그래서 이 기업체의 공개 채용시험,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관식 논문형 시험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도 같이 대비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학습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통해서 그런 요령을 잘 습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나 또 기업체의 공채 시험에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관식 논문형 시험이라는 게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일정한 사실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일정한 지식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식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입장에서, 그죠?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자신의 의견도 논술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그런 주관식 시험을 논문형 시험이다, 또는 논술형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 때를 이것을 논술형 시험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것을 저는 논문형 시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관식 논문형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관식 논문형 시험의 예시를 보면은 어떤 걸 논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논하라, 또는 이 논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뭐 설명하라 라든가, 그죠? 설명하라.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논하라. 이런 형태의 시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합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논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라, 논하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예시가 보통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논문형 시험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또는 논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논술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논술의 방식은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일정한 지식이나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그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단 논법형 논술 방식과 하나는 기성전결형 논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일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형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이 3단 논법형 논술 방식은 말 그대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 형식으로 목차를 설정을 해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그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이런 3단계 형식이 3단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3단 논법이다 또는 3단 논법형 논술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기성정결식의 논술 방식인데 이 기성정결은 4단 논법이죠. 그래서 이 4단 논법으로 이제 목차를 설정을 해서 서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3단 논법과 4단 논법인 기성정결형 논술 방식이 쓰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논술 방식이 3단 논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단 논법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의의 내용이 많다든가 특별히 기성적 4단계를 이용해야 될 그런 이제 주제에 대해서는 4단 논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이제 3단 논법의 논술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 3단 논법의 논술 방식은 먼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 서론 부분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서술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서론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한자로도 서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서론. 물론 이제 이 제목을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선이라든가 그냥 서두, 머릿말 또는 이제 순 우리말로 들어가면서 이런 말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뭐 서론이라고 이렇게 고정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그 제목을 이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써야 될 내용을 보면은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주어지겠죠.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출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 길면은 반복해서 계속 읽어봐야 되고 문제의 내용이 짧더라도 그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서술의 방향과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서론 부분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다. 서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결국은 논의할 주제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할 주제란 말은 문제의 요구죠.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주제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명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간략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A4지로 치면은 한 반 이상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즉 출제자가 의도하는 출제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본론 이하에서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서술 방향과 내용을 서론에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간단하면 이제 물론 그 문제 의도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문제가 긴 경우에는 그걸 잘 읽어보고 그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을 정확히 이제 검토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자칫 문제 의도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은 파악해서 이제 본론 이하의 내용을 이제 썼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문제의 출제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요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점수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의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서술 방향과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서론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도가 파기됐으면은 이제 본론 이하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의할 주제에 대한 설명과 서술 방향 그리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 이하에서 전개할 그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언급을 하는데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본론 이하의 내용에 대한 목차를 설정을 하고 이 목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목차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차를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차에 대한 구상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하거나 또는 본론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큰 목차의 큰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개하겠다, 서술하겠다. 이것을 언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누은 큰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은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큰 주제가 하나 있겠죠. 큰 주제가 있으면 큰 주제가죠. 큰 주제라고 보면 그 주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작은 주제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거를 우리는 대주제라고 하면 이건 소주제라고 하겠죠. 그죠? 소주제가 있고 소주제. 그다음에 이 소주제를 구성하는 또 더 작은 또 주제들이 쭉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큰 주제와 대략적인 소주제를 언급을 본론에서 서론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큰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소주제를 가지고 본론 이하에서 언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목차를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차를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목차를 구상하기 위해서 뭐 시험지나 이런 데 여백을 이용을 해서 목차를 미리 한번 쭉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 놓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본론 이하에 쭉 설명을 써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상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기초로 해서 본론 이하의 내용을 서술해 나간다. 이게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서론에서 해야 될 얘기는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서술할 것인가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큰 주제, 작은 주제들을 쭉 제시를 하면서 목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본론 이하에 서술하겠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서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의 형식은 그냥 이렇게 쭉 수필식으로 이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문단을 나누어서 그죠? 서술 형식은 보통 이제 장, 절, 항, 목으로 나누어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 있고 큰 주제를 구성하는 작은 주제 있고 또 작은 주제를 구성하는 작은 주제가 있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가 있으면은 그것을 구성하는 작은 주제, 작은 또 일이 뭐가 있고 또 그것을 구성하는 작은 주제 뭐가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작은 주제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장절 항목의 형식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개념을 작은 개념으로 나누고 또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서술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논술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절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 관계가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앞과 뒤가 일관성 있게 쭉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제와 주제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서술이 쭉 되어 나가야만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밑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전혀 논리적 연결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연결 논리적으로 논술해 나간다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한자나 영어 등의 문자도 삽입해서 서술한다. 만약에 이제
본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본론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굳이 본론으로 쓸 필요 없이, 그죠? 예를 들면 이제 큰 개념을 이제 여기다가 적는 거죠. 예를 들면 무엇의 무엇 이런 식으로 큰 제목을 적어서 본론을 이 서술에 나가는 그런 방식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론이라고 딱 정해놓고 이렇게 쓸 필요 없이 본론 대신에 큰 제목을, 큰 주제를 설명을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주제를 적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서술에 나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한자나 영어도 문자도 삽입해서 서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의 제목들은 이런 제목들은, 그죠? 큰 제목 1이 있고 그다음에 또 2가 또 있겠죠, 그죠? 2에 어떤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본론의 제목은 가장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해야 돼. 이 주제가 이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주제는 그 밑에 놓은 주제를 아우르는 주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본론의 제목은 가장 포괄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제목을 정하여 논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오자나 탈자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서술을 하다 보면은 글자가 틀린다든가 또 뭐 스페링이 틀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감점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언급이 되어야 되느냐?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본론에서 언급한 내용. 지금까지 이제 본론의 내용을 쭉 어떤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전개해 왔다, 서술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론에서 쭉 언급을 하다 보면은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흡했다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본론에서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이제 글을 적어서 내려왔는데 다시 본론을 가가지고 중간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본론 내용에 대한 어떤 추가적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 이외에 그 본인이 생각해서 또 언급할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다면은 이 내용도 한번 서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본론의 요 추가적인 언급,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 이외에 그 추가적인 언급은 본론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본론에서 문제가 요구한 내용만 쭉 서술해야 되고, 이제 결론에 가서 그 문제의 요구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결론에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 이걸 우리가 사견이라 그러죠. 사적인 견해가 있으면 여기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팩트라든가 우리가 일정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입장을 한번, 자기의 주장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할 이야기는 본론 이하의 요약,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 추가적인 설명이나 부연 설명, 그 다음에 사견,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논문형 시험을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우리가 선택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이렇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만은 이게 논문형 시험은 어떻게 이제 채점을 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 논문형 시험도 정답지가 있습니다. 정답지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 이제 채점의 기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채점의 기준은. 자, 채점의 기준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형식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한 답안의 내용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서술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수필처럼 그냥 쭉 써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
갖추고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서술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일정한 행식이란 말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예컨대 뭐 3단 논법 아니면 4단 논법으로 구성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장절 항목으로 쭉 나누어서 구성을 했는가, 답안지를. 이런 것들이 이제 행식성의 행식성의 측면에서의 채점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이 답안의 내용이 상당히 창의적이었는가, 창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의적이라 하면 답안의 내용이 일단은 객관적 지식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죠. 팩트를 기초로 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그걸 잘 서술했는가, 그냥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와서 이렇게 베껴 쓴 건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잘 설명을 했는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논술한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주관적이거나 수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객관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이제 답안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논리성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서술한 답안의 내용이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논리성을 갖추고 갖추었다는 의미는 서술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이어졌는가, 또는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연결성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서술되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의 말과 서론의 그 내용이 본론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본론의 그 내용이 결론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그죠, 정리가 잘 되었는가,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외 채점의 기준으로서 서술한 문장이 표준적인 국어 문법에 맞는 거, 우리가 이제 문장을 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의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그 표준적인 국문법에 맞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체도 이해하기 쉽고 의미를 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문장 자체를. 그래서 요즘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아주 짧은 단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문장은 그런 형태의 글은 우리가 논문형 시험에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표준적인 문법으로 서술해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글체가 있습니다. 글씨체. 어차피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물론 그 PC를 통해서 이렇게 파일을 제출하는 그런 논문형 시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제 글을 써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씨체가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글씨를 선천적으로 잘 쓰는 사람은 참 이 논문형 시험에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글씨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채점자가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건 그 점수화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글씨를 정확하게 써서 채점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오탈자가 없는가, 잘못 쓴 한자나 영어가 없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못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논문형 시험은 답안지가 없는가, 정답지가 없는가? 정답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정답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채점표의 하는 실례를 보면은 채점 항목을 서론, 본론,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추가 항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이 서론 부분에서는 자, 채점 항목 서론의 정답안은 문제 여도 파악은 정확한가에 대해서 배점을 2점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중치를 줍니다. 가중치를 줘서 이게 이제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술의 방향 설정은 정확한가? 그죠? 그리고 본론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언급을 했는가? 그리고 목차에 대한 언급은 하였는가? 그리고 기타 이제
이 그 서론의 어떤 그 도입 부분에서 이 문제와 아주 적합한 어떤 그 도입 내용을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제 점수의 이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서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곱하기를 해서 실득점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일단은 먼저 장절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서술을 했는가, 그 다음에 문단은 구분을 했는가, 그리고 언급할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언급할 내용들이 제대로 됐는가를 이제 언급할 내용들을 쭉쭉 이렇게 제시를 해 놓습니다. 자, 1번 어떤 게 언급이 돼야 되고, 2번 어떤 게 언급이 돼야 되고, 3번 어떤 게 언급이 돼야 되고, 쭉 언급을 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배점이 있고, 언급이 된 것은 점수화 시키는 거죠. 본론의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실득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 잘 했는지 확인하고 부연 설명을 했는지, 또 사견을 제시했는지, 그 외에 기타 좋은 의견들이 제시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논술형의 논문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죠. 그죠?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게, 이 논술형 시험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독창성이 있는지, 그리고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타 그런 요인들을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항목들을 쭉 배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점을 이제 주고 실득점을 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합산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안지 여러분들이 적은 그 답안지하고 정답지를 옆에 두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점수를 이렇게 부여하고 전체적인 득점을 주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대학에서 이와 같은 논문형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이게 숙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 과정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논문형 시험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숙달을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3, 4학년이 되고 또 공무원 시험이나 공채 시험을 칠 때 이런 방식을 잘 습득을 해서 이 논문형 시험에 응시한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습득은 하루아침에 물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